고독자 1. 나와 위연수와의 교제는 생각해보면 꽤 색다른 것이었는데 결국 장례식에서 시작되어 장례식으로 끝난 셈이다. 당시 나는 S성에 살고 있었는데 그 무렵부터 곧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듣고 있었다. 사람들 이야기로는 그는 무척 괴팍한 사람으로 동물학을 전공했는데도 중학교에서 역사 선생을 하고 있다느니 사람에 대해 호감을 주지 못하면서도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한다느니 노상 가정 같은 것은 없애야 한다고 주창하면서도 월급만 타면 반드시 잊어버리지도 않고 할머니께 돈을 붙여주는데 그것을 단 하루도 어기는 일이 없다느니 하는 말들을 했다. 이 밖에도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요컨대 그는 S시에서는 화제의 중심 인물의 한 사람이었다. 어느 해 가을 나는 한석산에 있는 친척집에서 보낸 일이 있다. 이 집의 성씨가 위였고 연수와 친족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연수에 대해서는 통 모르고 있었다.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 하며 마치 그를 외국인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것은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니다. 새 교육이 일어난 지 벌써 20년이나 지났는데도 한석산에는 소학교조차 없었다. 게다가 이런 산골 마을에서 외처로 유학한 사람은 연수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눈에 그는 확실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나 한편 그를 질투도 하여 그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도 퍼졌었다. 가을도 한 고비를 넘어서 이 산골 마을에는 이질이 유행했다. 나는 만일을 염려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했었다. 마침 그때 연수의 할머니가 이질에 감염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나이가 많아서 몹시 중태라는 것이었다. 이 산골 마을에는 의사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다. 연수의 가족이라곤 식모아이 하나만을 데리고 지극히 간단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이 할머니 한 분뿐이었다. 연수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이 늙은 할머니 손에서 양육되어 어른이 되었다. 이 할머니라는 분도 이전에는 갖은 고생을 다 겪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온한 몸이 되어 있었다. 다만 연수에게 처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안은 아무래도 쓸쓸했다. 한석산은 성 안에서 육로로 100리, 뱃길로 70리나 떨어져 있어서 사람을 보내어 연수를 불러오는 데만도 적어도 왕복 나흘은 걸렸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이 산골 마을에서는 이런 일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커다란 뉴스였다. 환자가 중태에 빠져 급히 사람을 성 안으로 보냈다는 소문이 다음 날 온 마을에 퍼졌다. 할머니는 밤 2시쯤 되어서 숨을 거두었다. 왜 연수를 한번 만나게 해주지 않느냐. 이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족장을 비롯하여 가까운 친척, 할머니의 친정집 일가, 그리고 마을의 한가한 사람들이 한 방에 모여 연수가 언제쯤 이곳에 도착할 것인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대체로 입건식이 시작될 무렵이 될 것이라는 말들이었다. 관과 수의 등은 할머니 생전에 미리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별로 준비할 걱정은 없었지만 어떻게 이 승중손을 대해야 좋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거리로 그가 장례의식을 모두 신식으로 고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모두들 상의한 결과 대체로 3개의 커다란 조건을 마련하여 그에게 꼭 실행시키기로 결정이 났다. 그 첫째는 상복을 입을 것, 둘째는 무릎을 꿇고 배례를 드릴 것, 셋째는 중이나 도사를 불러 불공을 올릴 것 등을 결국 전부 옛 관례대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연수의 도착 당일은 모두들 대청 앞에 모여 진용을 갖추고 예정된 절차대로 장례를 치르되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강제로라도 엄숙하게 장례를 지내도록 하자고 약속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여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연수가 서양 교육을 받은 신식놈이니까 원래 일의 절차나 도리를 모를 것이므로 쌍방의 충돌은 아마 불가피할 것이다. 또 때에 따라서는 생각지도 못한 진귀한 구경거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연수가 집에 도착한 것은 그날 오후였는데 그는 방에 들어서자 할머니 영전에 약간 허리를 굽혔을 뿐이었다. 그래서 족장들은 곧 예정대로 계획대로 일을 진행시켰다. 일단 그를 대청으로 불러내어 한참 서두를 늘어놓은 다음 본론으로 들어갔다. 모두들 서로 맞장구를 치고 연달아 말을 주고받고 하여 그에게는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할 만큼 말들을 다 끝내버리자 대청 안에 침묵이 가득 찼다. 사람들은 모두 조심조심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연수의 얼굴빛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 좋습니다. 연수의 대답은 간단했다. 이것이 또 그들에겐 천만 뜻밖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중하는 이것으로 가벼워진 것 같았지만 어쩐지 도리어 마음의 중하를 더한 것 같기도 했다. 너무나 다른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 역시 안심이 안 되는 모양이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적잖이 실망했다. 이상한 일도 다 있지. 다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대. 어디 구경이나 가보세. 다 좋다면 옛 관례대로 하자는 것이므로 별 구경거리도 못 될 터인데 그래도 그들은 가보려 했다. 해가 저물 무렵이 되자 그들은 희색이 만면하여 집 앞에 빽빽이 몰려들었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미리 선향과 양초 한 갑씩을 보내두었다. 그의 집에 닿았을 때는 벌써 연수가 할머니에게 수의를 입히고 있었다. 그는 키가 작달막하고 야윈 사람으로 길쭉하고 모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자랄 대로 자란 기다란 머리와 새까만 눈썹과 수염이 얼굴의 거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었지만 두 눈만이 음침한 얼굴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가 수의를 입히는 방식이 순서대로 올바로 진행되고 마치 입관 전문가처럼 솜씨가 능란하여 옆에서 보는 사람은 누구나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석산의 관례로서 이런 경우엔 보통 친정 일가들이 귀찮은 주문을 하고 군소리를 늘어놓게 돼 있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무슨 소리를 해도 그대로 고치고 조금도 불쾌한 내색도 보이지 않았다. 내 앞에 서 있던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의 이에서는 선망의 탄성조차 흘러나왔다. 이어서 배례가 시작되었다. 그에 이어 곡을 하고 아낙네들은 모두 연부를 외웠다. 그 다음에는 입관이다. 입관이 끝나고 다시 배례를 하고 또 곡을 했다. 곡은 관 뚜껑에 못을 치고 나자 겨우 그쳤다. 잠시 동안 주위가 조용해졌다. 이때 벼란간 웅성거리는 소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거기에는 대단한 경의와 불만의 기색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치를 챘다. 연수는 거적자리 위에 앉은 채 두 눈을 반짝이며 시종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던 것이다. 입관 절차는 이러한 경의와 불만의 분위기 속에서 끝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불만족스러운 기분으로 당장이라도 뿔뿔이 흩어지고 싶은 눈치였다. 그런데 연수는 아직도 거적자리 위에 앉은 채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눈에는 벼란간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어 곧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것은 커다란 통곡으로 변해갔다. 그것은 마치 상처를 입은 이리가 깊은 밤중에 황야에서 울부짖는 것 같았는데 그 울음소리는 한탄과 번민 속에 노여움과 슬픔이 뒤얽힌 듯이 들렸다. 사람들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이러한 일은 지금까지의 습관에 없던 일이어서 미리 손을 쓸 수도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한동안 망설이더니 몇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그를 말렸다.
그의 옆으로 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서 나중에는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커다란 사람의 무더기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는 그대로 앉아서 통곡할 뿐 마치 철탑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모두들 진력이나 제각기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울고 또 울었다. 거의 30분쯤 지나자 벼랑간 울음을 뚝 그쳤다. 그는 조객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뒤에 그 모양을 보고 온 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는 할머니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드러누워 그대로 잠들어 버린 듯 하다는 것이었다. 그 뒤 이틀이 지나서 마침 내가 성 안으로 돌아가려던 그 전날 마을 사람들이 마치 귀신한테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떠들고 있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연수가 가재도구의 대부분을 불살라 할머니 영전에 바치고 나머지는 생전에 할머니를 시중들다가 죽을 때에는 그 임종까지 지킨 식모 아이에게 주었으며 또 살던 집도 무기한으로 살도록 빌려주었기 때문이다. 친척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결국 그의 결심을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었다. 나도 아마 호기심으로 그랬겠지만 돌아오는 길에 그의 집 앞을 지나다가 거듭 인사말을 전하려고 들렀다. 그는 여전히 상복을 입은 채로 나와서 나를 맞았다. 전과 다름없는 차가운 표정이었다. 나는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 그는 그저 네네 하는 이외에 단 한마디 형의 후위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뿐이었다. 2. 우리가 세 번째로 만난 것은 그해 초겨울이었다. S성의 어느 책방에서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다. 서로 얼굴을 알아보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면 이때가 처음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우리가 가까워진 것은 그 해가 저물어갈 무렵 내가 실직한 후부터였다. 실직한 후로 나는 곧잘 연수를 방문했다. 첫째는 내가 무료했던 탓이기도 했지만 둘째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차가운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시리한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한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의 부침은 판에 박힌 듯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시리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영구히 시리의 사람일 리가 없다. 그에게는 오래 사귄 친구가 극히 적다는 것이었다. 과연 이 소문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내가 명함을 들여보내자 그는 곧 만나주었다. 방 두 칸이 이어진 응접실에는 별다른 장식도 없고 테이블과 의자 외에 서가에 책이 약간 꽂혀 있을 뿐이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무서운 신식놈이라는 말을 듣는 인물이지만 서가에는 별로 새로운 책이 보이지 않았다. 내가 실직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한두 마디 판에 박은 듯한 인사가 끝나자 주객은 말없이 서로 대하고 있을 뿐 분위기가 몹시 어색해졌다. 그는 담배를 연방 피우고 있었는데 손가락을 댈 지경으로 꽁초가 되어서야 그것을 껐다. 태우시죠. 그는 2개 핏째 담배를 집으려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나도 1개 피를 집어 피워 물면서 교육에 관한 이야기, 책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어색했다. 내가 그만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발소리에 섞여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남녀 어린아이들 넷이 뛰어들어왔다. 큰 놈은 8, 9살, 작은 놈은 4, 5살쯤 되어 보였다. 손과 얼굴, 옷까지도 몹시 지저분하고 또 조금도 귀염성이 없는 아이들 뿐이었다. 하지만 연수의 눈에는 별안간 희열의 빛이 넘쳤다. 그는 재빨리 일어나더니 응접실 옆방으로 걸어가면서 대량, 이랑, 자 이리들 와라. 너희가 어제 사달라던 하모니카를 사다 놨다. 하고 말했다. 아이들은 와 소리를 지르며 연수 뒤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아이들은 저마다 하모니카를 하나씩 들고 불면서 떠들썩하게 쏟아져 나왔다.
응접실 밖으로 나오자 어찌 된 셈인지 곧 싸움이 시작되어 한 놈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한 사람에 하나씩 모두 같은 거야. 싸우면 안 돼. 그는 아이들을 따라 나가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 애들은 대체 모두 네 집 애들이죠? 하고 물었다. 집주인의 아이들이죠. 이 애들에겐 어머니가 없고 할머니 한 분 계실 뿐이에요. 집주인은 혼자 삽니까? 그래요. 그의 부인은 이미 3, 4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재혼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 같은 호라비한테도 방을 빌려주는 것이지요. 그는 싸늘하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연수에게 왜 여태 독신으로 지내는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다지 친한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말도 꺼내지 못하고 말았다. 그는 매우 의논을 좋아하고 또 훌륭한 의견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다만 참을 수 없는 것은 그에게 놀러오는 손님들로 아마 침륜을 읽는 탓이겠지만 항상 스스로 불행한 청년이니 쓸모없는 인간이니 하면서 나태하고 또 거만스럽게 큰 의자에 모여 앉아 탄식을 하면서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집주인의 아이들은 서로 마주치기만 하면 싸움을 하고 찻잔이나 접시를 함부로 뒤집어 엎고 과자를 사달라고 졸라대는데 그 야단 법석에는 머리가 돌 지경이었다. 언젠가 삼량이 마마를 알았을 때에는 너무 걱정을 하여 그의 음침한 얼굴이 더욱더 어두워졌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의 병은 대단치 않아서 그 후에 아이들의 할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조롱거리를 삼아 이웃에 퍼뜨리고 다녔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역시 귀여워요. 아이들은 아주 천진스럽거든요. 내가 몹시 귀찮아하는 것을 알고 그는 어느 날 일부러 틈을 타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겠죠. 나는 그저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른들의 나쁜 버릇은 아이들에겐 없어요. 아이들이 나쁜 것은 형이 항시 공격하지만 후천적인 것이며 환경에서 오는 것이죠. 사실은 전혀 나쁘지 않아요. 천진스럽지요. 만약 중국에 희망이 있다면 이것 말고는 없다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아이들 속에 악의 뿌리도 악의 씨도 없다면 자라서 악의 꽃이 피고 악의 열매가 맺힐 리가 없지 않겠어요? 한 알의 씨를 보아도 그 씨 안에 가지와 잎과 염려가 될 배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각기 그렇게 성장하는 것으로 다 이유 없는 일이 아니죠. 그 무렵 나는 하는 일도 없어서 하야하면 곧 채식을 하고 선을 이야기하는 훌륭한 사람들처럼 불전을 읽고 있었다. 물론 분리를 터득하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별로 깊은 생각도 없이 감정에 맡겨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버렸다. 연수는 노했다. 나를 노려보더니 다시는 더 말도 하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그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아니면 상대하는 게 어리석다고 생각했는지 나로선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 차가운 태도를 보이며 말없이 담배를 연거푸 2대나 피웠다. 그가 3대째 담배를 집었을 때 내게는 단지 서둘러 나가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 이 개운찮은 감정의 매듭은 석 달이 지나서야 겨우 풀렸다. 물론 망각이 그 절반의 원인이기도 했겠지만 결국 그 자신이 천진스러운 아이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입장에 서보고 비로소 내가 아이들에게 말한 모독적인 언사도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고 느낀 것이 아마 다른 절반의 원인이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추측에 불과하다. 생각해보면 참 기괴한 일이오. 내가 여기 오는 도중 길에서 만난 어린애가 갈대 잎사귀를 내게 들이대면서 움직이면 죽는다고 하지 않겠어요? 아직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어린애였어요.
그건 바로 내 방에서 술을 마실 때였는데 그는 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요. 나는 이렇게 내뱉고 이내 후회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는 듯 그저 술만 마셨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줄곧 담배를 피웠다. 나 형에게 알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면서 나는 화제를 돌려 형은 별로 사람을 방문하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나를 찾아왔소? 우리가 서로 알게 된 지가 1년이 넘지만 형이 여기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오? 하고 물었다. 아니, 형한테 해둘 이야기가 있어서. 당분간은 우리 집에 오지 마시오. 지금 우리 집엔 아주 보기도 싫은 놈이 와 있소. 어른 한 사람하고 어린아이 하나인데 둘 다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소. 어른과 어린아이 하나라뇨. 대체 누굽니까? 나는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었다. 나의 종형과 그의 아들인데 아이라 해도 꼭 지의 애비 같은 놈이요. 형을 만나러 성안으로 온 김에 놀다 가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아이를 내 양자로 삼으라고 상의하러 온 거요. 아니, 형의 양자를? 나는 부지중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형은 아직 미혼이지 않소. 그들은 내게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그들은 다만 한석산에 있는 나의 쓰러져가는 집이 탐나는 것뿐이요. 내게는 형도 알다시피 그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소. 나는 돈이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려서 가진 것이라곤 그 집 하나뿐이요. 그래서 그 집을 빌어서 살고 있는 나이 많은 식모를 쫓아내는 일이 그들 부자의 평생 사업이 된 것이요. 그의 차갑고 쓸쓸한 어투에 나는 가슴이 섬찟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위로해 주었다. 내가 보기엔 형의 종형이 그렇게까지 할 리는 없을 것 같소. 말하자면 생각이 좀 구식일 뿐이요. 형의 집 장례식 때에도 그들은 모두 형을 둘러싸고 열심히 위로해 주었고 나의 아버지 장례식 때에도 그들은 똑같이 내 주위에 몰려들어 열심히 나를 위로해 주었어. 아버지가 가신 뒤에 내 집을 뺏으려면 증서에 내 도장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요. 그의 두 눈은 마치 허공 속에서 당시의 정경을 찾아내기라도 하려는 듯이 천장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결국 문제는 형이 아직 아들이 없다는 것인데 형은 대체 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거요? 나는 퍼뜩 이 분위기를 전환시킬 화제에 생각이 미쳤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일이기도 하며 마침 좋은 기회라 여기고 이렇게 말을 꺼냈던 것이다. 그는 이상스럽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더니 이윽고 그 눈을 무릎 위에 떨어뜨리고 한마디 대답도 없이 그저 담배만 피울 뿐이었다. 3. 하지만 이러한 시리의 경지에 있는 연수에게도 안주의 기회는 오지 않았다. 조그만 신문에 익명으로 그를 공격하는 자들이 차차 나타나기 시작했다. 학계에서도 그에 관한 유언이 퍼져갔다. 그 유언도 예전처럼 단순한 풍문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 대부분이 그를 중상하려는 것들 뿐이었다. 이것도 요즘 그가 자진하여 의견을 발표한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SC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심 없이 비판하는 인물의 출현이었다. 그런 인물이 나타나기만 하면 반드시 암암리에 중상하는 버릇이 있었다. 이것은 뭐 새삼스런 일이 아니고 연수 자신도 뻔히 아는 일이었다. 그런데 봄이 되면서 별안간 교장이 그를 해고시켜버렸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아무래도 이것은 너무 뜻밖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건 역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다만 나의 친한 친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던 참이었기 때문에 뜻밖이라는 느낌이 들었을 뿐이다. SC 사람들이 이번 경우에만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다. 당시 나는 나 자신의 생활 문제로도 쪼들려 있었고 또 그해 가을 사냥에 교사로 부임하기 위해 한창 교섭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끝내 그를 방문할 여가가 없었다. 얼마쯤 여유가 생겼을 무렵에는 이미 그가 면직된 지 서너 달이 지난 후였다. 하지만 연수를 방문할 생각은 나지 않았다. 어느 날 큰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고본을 파는 노점 앞에 섰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노점에 꽂혀 있는 급고각의 초판본 사기색은 바로 연수가 아끼며 소장했던 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책을 좋아하긴 했지만 장서가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책은 그에게는 귀중한 책이기 때문에 여관에서는 손쉽게 내놓을 리가 없다. 그는 예전부터 돈이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리고 저축 따위는 하지 않았지만 실직한 지 불과 두서너 달에 이렇게까지 궁핍해졌으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연수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도중에 거리에서 소주 한 병과 땅콩 2봉지 그리고 불에 익힌 생선 2마리를 샀다. 그의 방문은 잠겨 있었다. 두서너 번 불러보았으나 대답이 없었다. 나는 그가 잠을 자는가 하여 큰 소리로 부르고 손으로 방문을 두들겼다. 외출한 모양이요. 건너편 창에서 누군가 백발 섞인 머리를 불쑥 내밀며 큰 소리로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그것은 대량내 할머니인 그 세모형 눈을 한 뚱뚱한 여자였다. 어디로 나갔습니까? 하고 묻자 어딜 갔는지 누가 압니까? 그 사람이 어딜 갔겠어요? 좀 있으면 틀림없이 돌아올게요. 기다려보시오. 그래서 나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하루 못 보면 삼추를 떠나 있는 것과 같다는 말과 같이 방 안이 낡아빠지고 우울해 보였다. 가구도 죄 팔아버리고 서적도 이 SC에서는 아무도 탐내는 사람이 없는 양장본이 단지 몇 권 남아있을 뿐이었다. 방 한가운데 놓여있는 둥근 테이블은 그대로 있었다. 이전에는 비분강개한 청년들이나 재능을 지니고도 묻혀있는 기사들 그리고 더럽고 소란스런 아이들이 항시 그 둘레에 모여 있었는데 지금은 단지 쓸쓸히 표면에 먼지를 둘러쓰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 위에 술병과 종이 뭉치를 놓고 의자 하나를 테이블 옆으로 당겨다가 입구를 향해 앉았다. 정말 잠시 동안이었다. 방문이 열리고 그림자처럼 한 사나이가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왔다. 바로 연수였다. 황혼역이라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전보다도 어딘지 음산해 보였다. 하지만 기분은 역시 이전이나 다름없었다. 형, 여기서 오래 기다렸어? 그는 약간 반가운 듯한 기색이었다. 아니요, 별로. 형은 어딜 갔었어? 어딜 할 것도 없이 잠시 그저 돌아다니다 왔어. 그도 의자를 테이블 옆으로 들고 와서 앉았다. 우리는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술을 마시면서 그의 실직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그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렸다. 그로서는 실직을 미리부터 각오했고 또 여러 번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여 별로 신기하지도 않고 화제로 삼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는 여전히 술만 마시고 사회 역사에 관한 의견을 말했다. 이때 웬일인지 텅 빈 서가를 바라보고 급고각의 초판본 사기색은이 기억나 나는 벼랑간 가냘픈 고독감과 비애를 느꼈다. 형 방이 무척 쓸쓸해졌군요. 요즘은 손님들이 별로 오지 않소? 이제 아무도 오지 않아요.
내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와도 재미가 없죠. 기분이 좋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유쾌하지 않게 만드니까요. 겨울 공원에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는 술을 연거푸 두서너 잔 마시고는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더니 벼랑간 얼굴을 쳐들고 나를 바라보면서 형이 운동하던 일자리도 아직 전혀 가망이 없소? 하고 물었다. 나는 그가 상당히 취한 것을 알았지만 화가 나서 한마디 해줄까 하는데 그는 가만히 귀를 기울이더니 곧 땅콩을 한 줌 움켜쥐고 방을 나갔다. 밖에서 대량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나가자 벼랑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제각기 달아나 버린 모양이다. 아이들의 뒤를 쫓아가서 무언지 짓거리고 있는 그의 음성이 들렸다. 하지만 아이들의 대답은 없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풀이 죽어 되돌아왔다. 한 움큼의 땅콩을 다시 종이봉지에 넣으며 내겐 먹는 것조차 받으려 하지 않아요. 하고 그는 힘없이 자기 자신을 비웃는 듯이 말했다. 연수 형, 나는 몹시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내 생각으로는 형이 너무 스스로 괴로움을 사서 겪고 있는 것 같소. 형은 이 세상을 너무 어둡게만 보고 있는 거요. 그는 싸늘하게 웃었다.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소. 형은 우리를, 이따금 형을 찾아오는 우리를 심심풀이로 형한테 와서 형을 소일거리로 삼고 있는 인간들로만 아시겠지?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때론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어. 무슨 이야기거리라도 주우러 온 것이 아닌가 하고. 그건 형의 잘못이오. 세상 사람들이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오. 형은 스스로 하나의 누에집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자기 자신을 틀어박고 있는 거요. 세상을 좀 더 밝게 보아야 하오. 나는 그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면 그 누에집의 실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세상에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 나는 이 할머니의 핏줄을 이어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 운명은 내가 이어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뭐 대단한 일도 아니오. 난 벌써 그 운명마저 할머니와 함께 매장시켜버렸으니까. 나는 이때 그의 할머니 장례식 때의 정경이 또렷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때 형이 왜 그렇게 울었는지 도저히 난 이해할 수가 없소. 나는 벼랑간 이렇게 말했다. 내 할머니 입관 때 말이죠. 그럴게요. 형은 잘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는 등잔에 불을 켜면서 조용히 말했다. 형과 나와의 교제도 그때 내가 운 일이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형은 모를 테지만 실은 그 할머니는 나의 아버지의 계모였소. 아버지의 생모는 아버지가 3살 적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는 생각에 잠긴 채 묵묵히 술을 마시고 불에 익힌 생선을 먹어치웠다. 이런 웬일을 나는 몰랐었소. 그저 어릴 적부터 이상스레 느끼고 있었지요. 당시 아버지도 아직 살아계셨고 집안 형편도 괜찮았기 때문에 정월에는 선조의 화상을 걸어놓고 성대히 제사를 지냈는데 성장을 한 많은 화상들을 구경하는 것이 당시의 나로선 더없는 즐거움이었소. 하지만 그땐 항상 식모가 나를 안고 한 폭의 화상을 가리키며 이분이 도련님의 할머니예요. 자, 절을 해요. 도련님이 무럭무럭 자라서 하루빨리 훌륭히 되시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 난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버젓이 할머니가 있는데 어째서 또 나의 할머니가 있는 것일까? 하지만 나는 이 나의 할머니가 좋았죠. 이 할머니는 집에 있는 할머니처럼 늙어 있지는 않았어요. 젊고 예쁘고 금실에 올을 뽑아서 만든 붉은 옷을 걸치고 구슬로 장식한 관을 쓰고 있었소. 그런 내 어머니의 화상과 거의 다름이 없었소. 내가 그 화상을 보고 있으면 그 화상의 눈도 똑바로 나를 쳐다보면서 어느 틈엔지 입가에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그 화상의 할머니는 더할 수 없이 나를 귀여워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루 종일 들창 앞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집의 할머니도 좋았어요. 그러나 그 할머니 앞에서 내가 아무리 재롱을 떨고 신이 나서 불러보고 해도 그 할머니를 즐겁게 웃음 짓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무척 쓸쓸해지고 다른 집 할머니들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느꼈죠. 그래도 나는 이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후에 점점 나는 할머니와 멀어졌는데 그것은 내가 나이를 먹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의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서가 아니라 하루 종일 1년 내내 기계처럼 바느질만 하는 할머니를 보고 있는 동안에 어느 틈인지 실증을 느끼게 된 때문이었어.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바느질을 하고 나를 돌봐주고 또 귀여워해 주었죠. 별로 웃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크게 혼내는 일도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계속 이러했소. 그 뒤 우리 생계를 대부분 할머니의 바느질 하나에 의존하게 된 뒤로는 할머니는 더욱더 그러했소. 내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등잔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석유가 다 된 것이다. 그는 일어나서 서가 밑에서 조그만 양철통 한 개를 찾아내어 석유를 부었다. 한 달 동안에 석유값이 2번이나 올라서 그는 램프에 심지를 올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날이 생활이 어려워만 지는군요. 할머니는 그 뒤에서 그랬지요.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얻어 생활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이 되었을 때까지도. 아마 할머니는 병이 든 뒤에도 그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자리에 눕게 될 때까지도 그랬을 겁니다. 할머니의 만년은 내 생각으론 그다지 고생스런 편이 아니었어요. 또 사실만큼 사셨으니 내가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려야 했던 것도 아니었단 말이오. 더구나 우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으니까. 이전에 할머니를 못살게 굴던 사람들까지도 울었소. 적어도 얼굴빛만은 슬퍼 보였소. 그런데 나는 한번 무슨 까닭에서였는지 그 할머니의 일생을 눈앞에 떠올려 봤소. 스스로 고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입에 넣고 씹어온 인간의 일생을 말이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아직 얼마든지 있다는 기분이 들었소. 내가 그처럼 격렬히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 것 때문이었소. 물론 그때의 내 태도가 너무 감상적이었던 점이 주된 원인이었겠지만 현재 형이 내게 대해서 품고 있던 느낌이 이전에 내가 할머니에 대해서 품고 있던 느낌은 이전에 내가 할머니에 대해서 품고 있던 느낌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 하지만 그때의 내 생각은 사실 역시 정당한 것이 못 되었어. 나 자신이 세상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점점 할머니와 멀어져 갔으니까. 그는 침묵했다.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낀 채 그는 머리를 수그려 생각에 잠겼다. 등잔불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마 인간이 죽은 뒤에 아무도 울어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일게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잠깐 말을 멈추고 얼굴을 돌려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마 형도 무슨 방법이 없겠지요. 나도 어떻게든 빨리 일을 찾아야 할 텐데. 형은 달리 청탁해 볼 만한 사람은 없어? 나는 이때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나 자신의 일조차도. 그야 몇 사람이야 있겠지만 그들의 경우도 모두 나와 다를 게 없어. 내가 작별을 하고 연수의 집을 나섰을 때 둥근 달이 중천에 떠 있었다. 몹시 조용한 밤이었다. 4. 사냥의 교육 사업 상황은 별로 신통한 것이 되지 못했다. 내가 착임한 후로 2달 동안 한 푼의 돈도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부득이 담배마저 절약했다. 하지만 학교 사람들의 월급 15, 16원이라는 낮은 지위의 직원들조차 자기의 천명에 만족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오랜 인내로 단련된 강철처럼 튼튼한 정신에 지탱되어 초췌한 육체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무에 임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 지위나 명예가 높은 인물이 나타나면 공손히 기립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모두 의식이 족하지 않아도 예절을 아는 백성들이었다. 나는 이러한 전경을 볼 때마다 웬일인지 반드시 연수가 나와 헤어질 때 내게 한 말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당시 그의 생활은 더욱더 참혹해져 갔다. 태도에도 항시 궁핍한 모양을 드러내 보이고 이미 예전의 침착성을 잃어버린 듯했다. 그는 내가 곧 출발하리라는 것을 알고 한밤중에 나를 찾아왔다. 그는 한참 망설이더니 겨우 더듬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어떨까요? 저쪽에 가면 어떻게 될 수 없을까요? 필경이든 뭐든 한 달에 2, 30원만 되면 나는 몹시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이렇게까지 고개를 숙이고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아직 좀 더 살아 있어야 하니까. 저쪽에 가서 형편을 봅시다. 꼭 일이 잘 되도록 힘써 보겠소. 이것이 그날 내가 책임지고 그에게 한 대답이었다. 이 말은 후에도 항시 내 귀에 들려왔다. 동시에 연수의 모습도 눈앞에 떠올랐다. 나는 좀 더 살아 있어야 하니까. 라고 더듬거리며 말하던 소리까지 들리곤 했다. 이런 생각이 날 때마다 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여기저기 추천해봤다. 하지만 무슨 효과가 있었겠는가. 일은 적고 사람은 많다. 결국 사람들로부터는 변명의 말을 듣고 나는 미안하다는 사연을 적어 보내는 걸로 끝날 뿐이었다. 제 1학기도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는 상황은 한층 더 악화됐다. 이 지방의 신사 몇 사람에 의해 경영되고 있는 항리주보 지상에 나에 대한 공격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물론 나를 지목하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읽다 보면 누구든지 곧 내가 학교 내의 움직임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아주 교묘한 투로 쓰여져 있었다. 연수를 추천한 일조차 동료를 끌어들이는 행위로 보고 있었다. 나는 부득이 말없이 수업에 나가는 이외에는 문을 닫고 몸을 피하고 있을 수밖에는 없었다. 때로는 담배 연기가 창틈으로 새나가는 것조차 학교 내의 움직임을 조종한다는 혐의를 받을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됐다. 더구나 연수에 대해서는 말할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태로 가을을 보내고 한겨울을 맞이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밤이 되어도 멈추지 않는다. 바깥은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정적의 소리마저 들릴 듯한 시간이 흘렀다. 희미한 등잔불 밑에서 눈을 감고 꼼짝도 않고 앉아있으려니까 온통 시야 가득 눈이 덮인 그 위로 펄펄 눈이 휘날려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고향에서도 이제 과세할 준비로 모두들 한창 분주하겠지. 나는 내가 어린아이 적에 뒤뜰 평탄한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던 공상을 눈앞에 그려봤다. 눈사람의 눈은 2개의 조그만 숫조각으로 만든다. 색은 새까맣다.
그때 벼랑간 그 눈이 빙 돌아 연수의 눈으로 변했다. 난 좀 더 살아 있어야 하니까. 이전에 들었던 것과 같은 소리였다. 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하고는 곧 스스로도 우스워졌다. 그 우습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갔다. 나는 상체를 똑바로 고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눈은 과연 한층 심하게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귀에 익은 하숙집 사환의 발소리였다. 그는 방문을 열고 내게 한 통이 6치 이상이나 되는 기다란 편지를 건네주었다. 몹시 거친 필적이었는데 흘낏 보니 바로 위함이라는 두자가 눈에 띄었다. 연수가 보낸 편지였다. 이는 내가 SC를 떠나온 후로 그에게서 받은 최초의 편지였다. 나는 그가 워낙 게으른 성격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편지가 없는 것을 별로 이상스럽게는 생각지 않았지만 그래도 때론 전혀 소식조차 전하지 않는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편지를 받고 보니 또 어쩐지 이상스런 생각이 들어 급히 그 편지를 뜯었다. 속에도 똑같이 거친 자체로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다. 신비, 나는 형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소. 나는 신비라고만 써두겠소. 뭐든 형이 좋을 대로 써넣어 주시오.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으니. 헤어진 후로 3번이나 편지를 받고도 답장을 하지 않았소. 원인은 아주 간단하오. 내게는 우표 살 돈조차 없었던 것이오. 형은 혹 내 소식을 알고 싶어하고 있는지도 모르오. 이제부터 사실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소. 나는 실패하고 말았소. 이전에 나는 나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현재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걸 알았소. 이제는 진짜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소. 이전에는 그래도 아직 내가 좀 더 살아있기를 바라던 사람도 있었소. 나 자신도 진심으로 살아보려고 했소. 그러나 그러한 때에는 살아가지를 못하고 이미 살아갈 필요조차 거의 없어진 지금에 와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니. 내가 좀 더 살기를 바라던 사람 자신이 살아가질 못했소. 이 사람은 이미 적에게 모살당하고 말았소. 누가 죽였는지 아무도 모르오. 인생의 변화란 정말 빠른 것이지. 이 반년 동안 나는 거의 거지나 다름없었소. 아니, 사실 이미 국어를 하고 있었다고 말해도 좋을 거요. 하지만 내겐 아직 할 일이 있었소. 그걸 위해서는 구걸도 사양하지 않았소. 그걸 위해서는 굶주림도 추위도 외로움도 쓰라림도 기꺼이 감수했소. 다만 멸망하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소. 내가 좀 더 살아있기를 바라는 한 사람의 힘은 이렇게도 컸던 것이오. 그런데 지금은 죽고 없소. 그 한 사람조차 없어져 버렸소. 동시에 또 나 자신도 살아갈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고 느꼈소. 다른 인간은 역시 자격은 없는 것이오. 하지만 동시에 또 나 자신이 이렇게도 느끼는 것이오. 내가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인간들을 위하여 고집으로라도 살아가야겠다고. 다행히도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랐던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소. 이제 아무도 마음 아파할 이는 없는 것이오. 나는 그런 사람에게 슬픔을 맛보게 해주고 싶지는 않소. 하지만 지금은 그 한 사람마저 없소. 무척 유쾌하고 무척 상쾌하오. 난 이미 나 자신이 이전에 증오한 것, 반대한 것의 전부를 몸소 실행했소. 그리고 내가 이전에 존경하고 주장했던 모든 것을 멀리 해버렸소. 난 이제 완전히 실패한 것이오. 하지만 나의 승리인 것이오. 형은
내가 머리에 이상이라도 생겼나고 보시오. 혹 형은 내가 영웅이나 위인이라도 된 것으로 생각하시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진 않소. 신비, 형이 나를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생각하더라도 나는 상관없어. 형 자신이 좋도록 생각하면 되는 것이오. 형은 아마 나의 옛 응접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거요. 우리가 성안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헤어질 때 만난 그 응접실 말이요. 난 지금도 그 응접실을 사용하고 있어. 이제 거기에는 새로운 손님, 새로운 선물, 새로운 찬사, 새로운 벼슬자리 운동, 새로운 인사, 새로운 마작판과 주먹, 새로운 눈과 구역질, 새로운 불면과 객혈이 존재하오. 형의 전번 편지를 보면 교원 생활도 여의치 않은 모양인데 형도 고문 노릇 해볼 생각은 없소? 알려주면 내가 어떻게든 힘써보겠소. 사실 문지기 노릇을 해도 좋은 것이요. 새로운 손님, 새로운 선물, 새로운 칭찬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여기는 큰 눈이 내렸는데 그곳은 어떻소? 이제 한밤중인데 두서너 번 객혈을 했더니 정신이 말똥말똥해졌소. 형이 가을부터 3번이나 계속 편지를 보내준 일을 생각했소. 정말 놀라운 일이오. 난 아무래도 형에게 조금이나마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형이 놀라지는 않겠죠? 아마 나는 앞으로 다시 편지를 쓰지는 않을 것이오. 나의 이 버릇은 형도 이전부터 알고 있는 바와 같소. 언제 돌아오겠소? 빠르면 당연히 만날 수도 있으련만. 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하오. 우리는 결국 서로 같은 길을 걸을 순 없을 것이라고. 그렇다면 제발 나를 잊어주시오. 형이 지금까지 나의 생계에 대해서 걱정해 준 것을 나는 깊이 감사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 나의 일은 잊어주시오. 걱정 없이 되었으니까요. 연수 12월 14일. 이 편지는 나를 별로 놀라게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쭉 훑어보고 다시 한번 주의해서 읽어보니 역시 뭔가 불안스러웠다. 그러나 그 불안 속에도 약간의 유쾌함과 기쁨이 뒤섞여서 느껴졌다. 그의 생계도 그런대로 걱정이 없어졌다. 나 자신의 생계는 끝내 별 신통할 수가 없지만 내 책임도 이것으로 덜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곧 그에게 회답을 할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또 별로 쓸 것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 기분도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렸다. 나는 실제로 점점 그를 잊어가고 있었다. 그의 모습도 별로 나의 기억에 떠오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편지를 받아본 지 열흘도 되지 않아서 SC의 항리 7일보사에서 별안간 연달아 그들의 항리 7보를 보내왔다. 나는 이런 것을 별로 보지 않지만 보내온 것이기도 해서 무심코 책을 펼쳐봤다. 이것이 내게 연수를 생각하게 했다. 즉 그 속에는 항상 연수에 관한 시문, 예컨대 설야 알 연수 선생이라든가 연수 고문 고제 아집 따위가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그가 이전에 남의 웃음거리가 되었던 일들을 흥미있게 써놓고는 그것을 일화라 일컫는 일까지 해냈다. 비범한 사람은 반드시 비범한 일을 하는 법이라는 의미를 적잖게 언어에 풍긴 것이었다. 이러한 일로 그를 기억해냈지만 웬일인지 그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와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때로는 어쩐지 스스로도 까닭을 알 수 없는 일종의 불안과 극히 경미한 두려움마저 느끼게 되었다. 다행히 가을이 되자 이 항리 7일보는 보내오지 않았다. 그런데 사냥의 항리 주간에서 다시금 한 편의 긴 논문 유언즉 사실론을 매 호에 게재하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모군들에 관한 유언은 이미 공정한 관리 신사들 사이에 활발히 선전되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특정한 몇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나는 되도록 경계를 하고 이전처럼 담배 연기가 새나가는 것조차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조심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마음이 안정될 겨를도 없는 고통이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해서 연수를 생각할 여유는 물론 없었다. 요컨대 사실 나는 그의 일을 말끔히 잊어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나의 그러한 임시 변통의 방법도 끝내 여름방학까지 지속되지 못하고 5월 말에 사냥을 떠나게 되었다. 5. 사냥에서 역성으로 다시 또 태국으로 전후 1년 가까이 전전했지만 결국 아무런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금 SC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SC에 도착한 것은 이른 봄날 오후였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한 날씨에 모든 것이 회색빛 속에 쌓여 있었다. 이전에 들어있던 하숙집에 빈 방이 있어서 그대로 거기 머무르기로 했다. 나는 오는 도중에 연수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착하자 곧 저녁 식사 후에 그를 방문하기로 했다. 나는 문희 지방의 명산인 시지미떡을 손에 2봉지 들고 질퍽거리는 길을 몇 군데나 지나고 길을 막고 드러누워 있는 수많은 개들을 피해가며 연수네 집 앞에 도착했다. 집안이 각별히 밝아 보였다. 나는 고문이 되면 집안까지 이렇게 밝아지는 건가 하고 나도 모르게 쓴 웃음을 지었다. 흘끗 얼굴을 쳐들어보니 대문 옆에 비스듬히 붙여진 흰 네모 종이가 뚜렷이 눈에 띄었다. 나는 대량들의 할머니라도 돌아가셨나 보다고 생각하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안마당에는 흐릿한 불빛이 비치고 그 가운데 관이 하나 놓여 있었다. 옆에 한 사람의 병정인지 마부인지 알 수 없는 군복을 입은 사람이 서 있고 그와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이 보였다. 보니까 그 사람은 대량들의 할머니였다. 그 밖에도 짧은 옷을 입은 몇 명의 인부들이 멀거니 서 있었다. 나는 벼란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나를 뻔히 쳐다보더니 아유, 돌아오셨어요. 2, 3일만 일찍 오실 일이지.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다.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나는 실은 대강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물어보았다. 위대인이요. 엊그제 돌아가셨어요. 나는 주위를 살펴보았다. 응접실은 어두침침했다. 등잔불이 하나만 켜 있는 모양이었다. 큰 방에는 하얀 장례식 휘장이 드리워져 있고 방 밖에는 아이들이 두서넛 모여 있었다. 대량과 일량들이었다. 그쪽입니다, 유해는. 하고 대량 할머니는 다가서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위대인이 일을 시작하신 뒤로는 큰 방마저 빌려드렸기 때문에 유해도 거기 그대로 모셨습니다. 휘장 안에는 만장 따위도 걸려있지 않았다. 앞에는 기다란 테이블과 사각 테이블이 하나씩 놓여 있고 사각 테이블에는 밥과 반찬을 담은 그릇이 10개쯤 놓여 있었다. 방 안에 들어서자 갑자기 흰 상복을 입은 두 사나이가 나타나서 나를 가로막았다. 커다랗게 뜬 썩은 생선 같은 눈동자가 당혹한 빛을 띠며 내게 쏠렸다. 나는 당황하여 나와 연수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대량할머니도 옆에 다가와서 그게 틀림없다고 거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긴장된 손이나 눈빛도 겨우 풀려 아무 말 없이 내가 앞으로 나서서 배려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가 머리를 깊이 숙여 절을 하자 벼란간 발치에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살펴보니 1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 하나가 멍석 위에 엎드려 있었다. 역시 흰 상복을 입고 있었다. 짧게 깎은 머리에는 한 묶음의 3줄이 감겨 있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눈 다음 그 중에 한 사람이 연수의 종형이며 가장 가까운 사이임을 알았다. 또 한 사람은 촌수가 먼 조카였다. 내가 고인의 얼굴을 꼭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들은 그렇게까지 하실 거야 뭐.
하며 말리려 했다. 하지만 결국 내 말을 받아들여 휘장을 올려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연수와 만난 것이다. 기괴하게도 그는 주름투성이인 웃옷과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앞자락에는 아직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얼굴은 볼 수도 없이 수척해 있었지만 표정만은 역시 옛날이나 다름없었다. 편안히 입을 다물고 눈을 감은 모양은 마치 자고 있는 듯했다. 나는 하마터면 그의 코에 손을 대고 아직 숨쉬고 있는 게 아닌가 확인해보고 싶을 지경이었다. 모든 것이 죽음 같은 정막에 쌓여 있었다.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내가 물러나오자 그의 종형이 다시 내게 인사를 했다. 사제는 나이도 젊고 역량 있는 전도가 양양한 몸인데도 뜻밖의 작고 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 집안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친구 되시는 여러분에게도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는 연수를 대신해서 사과를 드린다는 듯한 의미가 다분히 풍겼다. 산골에서는 보기 드물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침묵이 계속되고 모든 것이 죽음 같은 정적에 쌓였다.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나는 아무런 비애의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앞마당으로 내려가 대량 할머니와 잡담을 시작했다. 입관할 시각이 다가오는데도 아직 수의가 도착하지 않았으니 관에 못을 칠 때에는 자오묘유 년생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느니 하는 말을 들었다. 할머니는 샘이 솟듯 신이 나서 짓거려대고 끝에 가서는 그의 병상과 그의 생전의 형편까지 약간 비평 비슷한 투로 이야기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대인은 운이 트이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아주 옛날과 딴판으로 변해버렸죠. 얼굴을 똑바로 쳐들고 기백이 늠름했죠. 남에게도 이전 같은 어중간한 태도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시죠? 예전에는 마치 벙어리처럼 나를 보면 마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할멈이라고 불렀어요. 그건 정말 흥미로웠어요. 누구한테선가 선거구를 선물로 받았을 때는 그것을 먹으려 하지 않고 앞마당에 내던지며 바로 여기였어요. 할멈 먹게! 하고 소리를 치지 않겠어요? 그분의 운이 트인 뒤로는 사람들의 방문이 잦아 큰 방까지 비워드리고 나는 이 옆방으로 옮겼어요. 출세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분은 아주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농담을 걸며 노상 웃곤 했답니다. 한 달만 빨리 오셨어도 그 성황을 구경하실 수 있었을 텐데. 사흘 중 이틀은 연회가 벌어졌어요. 제멋대로 떠들고 웃고 시가를 짓고 마작을 하고. 그분은 예전에는 아이들을 두려워했어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고 항상 몸을 움츠리고 있었는데 근자에는 아주 딴판으로 말도 잘하고 잘 떠들어서 우리 아이들도 그분과 노는데 재미를 붙여 틈만 나면 방으로 놀러 갔죠. 그분도 여러 가지로 수법을 받고 아이들을 놀리곤 했어요. 아이들이 졸으면 개 짖는 흉내를 내라고 한다든지 머리를 방바닥에 부딪혀서 소리가 나도록 절을 시킨다든지. 하하, 참 굉장한 소동이었답니다. 두서너 달 전에 이량이란 놈이 신발을 사달라고 졸랐을 때는 3번이나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도록 절을 시켰어요. 아참, 그 신발은 아직도 신고 있지요. 전혀 해지지도 않았어요. 흰 상복을 입은 사람이 하나 나왔다. 그러자 그녀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나는 연수의 병상에 대해서 물어보았지만 그녀는 별로 자세히 알지 못했다. 단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을 뿐이었다. 오래전부터 쇠약해져 있었겠지만 언제나 유쾌해 보였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달쯤 전에 비로소 그분이 개결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의사에게 보이지는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러다가 자리에 눕게 되고 세상을 떠나기 2, 3일 전부터는 목이 꽉 잠겨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답니다.
13대인이란 분이 멀리 한석산에 찾아와서 지금이라도 해둔 게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분 입에서는 한마디도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대인은 일부러 벙어리 흉내를 내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폐병으로 죽은 사람 중에는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누가 그러던데 정말 그런지. 하지만 위대인의 성격은 몹시 변해 있었어요. 그녀는 벼랑간 소리를 죽여 그분은 돈을 물쓰듯 하고 저축은 조금도 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우리까지 무슨 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13대인으로부터 의심을 받았지요. 수는 무슨 수가 있었겠어요. 그분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돈을 썼어요. 물건을 하나 사는데도 오늘 산 것을 다음 날에는 팔아버리거나 부셔버리거나 하여 무슨 속셈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시고 나니 빈털터리이고 쓸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처럼 쓸쓸한 장례식을 올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그분은 착실한 일은 하나도 하려 들지 않고 그저 제멋대로였습니다. 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여 충고한 적이 있어요. 나이도 나이이니만큼 이제는 가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부인을 맞이하시는 것도 쉬운 일이고 또 어울리는 집안이 없으시다면 소실을 몇 둬도 좋고요. 아무튼 세상 격식에 맞도록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은 웃으면서 할멈은 왜 또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이러지 않겠어요. 남의 진지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들떠서 성실한 데가 전혀 없었어요. 만약 이전부터 내 말대로 했다면 지금쯤 외롭게 명도를 방황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친밀한 울음소리를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가게의 심부름꾼이 의복들을 짊어지고 들어왔다. 새 유족들이 속옷을 꺼내어 휘장 뒤로 들어갔다. 잠시 후 휘장이 거쳐졌다. 속옷은 갈아입혀졌고 겉옷을 입히는 참이었다. 먼저 카키색 바지를 입혔다. 거기에는 굴다란 붉은 줄이 쳐져 있었다. 다음에는 웃옷을 입혔다. 거기에는 금빛이 번쩍거리는 견장이 달려 있었다. 무슨 계급인지 또 어디서 정해진 계급인지도 알 수 없었다. 이건 나로서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관에 들어있는 것을 보니 연수는 몹시 어울리지 않게 눕혀져 있었다. 발치에는 한 켤레의 붉은 신발이 놓여지고 허리께에는 종이로 만든 지휘도가 놓이고 거무죽죽하게 수척한 얼굴 옆에는 금으로 테를 두른 군모가 놓여졌다. 세 사람의 유족이 관 가장자리에 몸을 의지하여 울었다. 울음이 끝나자 눈물을 닦았다. 다음에는 머리에 삼주를 동인 아이가 밖으로 나가고 삼량도 그 자리를 피해 나갔다. 아마 둘 다 자, 오, 묘, 유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듯 싶었다. 인부가 관 뚜껑을 메고 왔기 때문에 나는 관 옆으로 다가가서 이것으로 영 이별이 되는 연수의 마지막 얼굴을 보았다. 그는 어색한 의관에 쌓인 채로 눈을 감고 입을 꼭 다물고 편안히 누워 있었다.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를 띠고 마치 이 우스꽝스런 시체를 냉소하고 있는 것 같았다. 관에 못을 치는 소리가 들리자 동시에 울음소리가 일어났다. 이 울음소리를 나는 끝까지 들을 수가 없었다. 부득이 안마당으로 내려왔는데 발은 또 어느 틈엔지 대문 밖으로 나와 있었다. 질퍽질퍽한 길이 또렷이 눈에 비쳤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니 짙은 구름은 어느 틈엔지 흩어져 버리고 둥근 달이 차가운 빛을 던지고 있었다. 나는 급히 걸어갔다. 마치 무겁게 억눌린 괴로움 속에서 뛰쳐나오려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뭔지 내 귀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있었다. 오랜 시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것은 겨우 귀 속에서 몸부림치며 뛰쳐나왔다. 그것은 희미하면서도 기다란 울음소리였다. 한밤중에 상처받은 이리가 황야에서 울부짖는 것처럼 그 소리는 한탄과 번민 속에 노여움과 슬픔이 뒤섞인 듯 들렸다.
나의 기분은 가벼워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질퍽질퍽한 돌 깔린 길을 달빛을 받으며 걸어갔다. 1925년 10월 17일